네, 안녕하십니까. 부활로병원의 일상 속 김지호입니다. 네, 오늘 일단 호시탐탐, 저에게 이렇게 인간의 건강을 제 빼앗았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때 말씀드릴 그들이 수 있는 나타난 이런 거야. 기회를 M7 가스 BOD에서 헌터스.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유해가스라면 말씀을. 철저하게 제가 찾아내서 오늘 빠져나갈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큐브에 가뒀어. 발목관절염이라는 노벨상 신소재로 완성한 M7 필터로 진짜 청정의 이러한 시대가 발목관절염의 도래한 거야. 수술 중에서 노벨상 제가 기술로 발목관절 완성한 보존 수술이라는 압도적 공기 게 청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발목관절을 큐비케어 살리는 AI 수술이죠. 오브젝 그래서 컬렉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년이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하는 게 있어요. 집이 너무 시끄러울 땐 중요한 모텔도 주제에 아구다. 대해서 20분 정도 Okay, 강의를 now I 하는 need you to match three 시간인데 icons in a row. 그 시간에 제가 이 In a 부분에 row. 대해서 말하는 걸 Are you even trying? This would 저를 never 잘 happen in 봐주셔가지고 Sumner 제가 이 War. 부분에 대해서 Want a turn-based strategy RPG where every dungeon is a puzzle? Then honestly, just play Sumner's War during its 12th anniversary.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harles, they're not real spikes. They feel real to me. Where every dungeon is a puzzle? Then honestly, just play Sumner's War during its 12th anniversary.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harles, they're not real spikes. They feel real to me. 유튜브를 꺼야 되잖아. Where every dungeon is a puzzle? Then honestly, just play Sumner's War during its 12th anniversary.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harles, they're not real spikes. They feel real to me. 네. 네. 그리고 제가 이따가 핸드폰으로 보면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음향 상태가 저희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이 부분 제가 잠깐 수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목관절염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턱에 상처 보이세요? 여기 턱에 상처가 있는데, 제가 이게 면도하다가 살짝 긁힌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제가 면도를 했었었는데,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여기가 이제 상처가 나면 금방 잘 나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났고,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다 보니 이쪽에 있는 상처가 지금 10일간 안 낫고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의 재생 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골이 저희 몸에 힘을 받치고 관절이 움직일 때 그 마찰력을 견뎌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골이 그럼 쓸 때마다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럼 그 다른 연골이 다시 재생이 돼서 채워지고 해야 우리가 계속 써도 똑같은 연골의 두께가 유지가 될 텐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연골이 깎여 나간 다음에 재생이 안 되니까 연골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죠. 연골의 두께가 얇아지면 관절이 움직이고 체중을 받치는 능력이 줄어드니까 관절에 쉽게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은 통증과 붓기 그리고 관절에 물이 차는 걸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발목 관절염이 환자분한테 그러니까 관절염이 통증을 줄 수가 있고, 발목에도 이렇게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발목에 연골이 닳아서 발목 관절에 통증과 염증이 유발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발목 관절염은 대부분 노화로 인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 40대 이후에서부터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목 관절염이 실제로 우리 몸에는 다리에 무릎도 있고 고관절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릎 관절염과 비교했을 때 발생률이 높냐? 높지는 않습니다. 수술 개수 통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사체 연구보다는 수술 개수 통계가 중요한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수술하는 환자들을 쭉 보는 거예요. 관절염으로 수술하는 환자들을 쭉 봤을 때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하는 환자가 1000명일 때 1년에 1000명이다 하면 발목 관절염으로 수술하는 환자는 1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개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파서 통증이 있어서 증상이 있는 관절염의 개수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개수 통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발생률은 무릎 관절염의 발생률보다 훨씬 낮아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발목 관절염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발생 빈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첫 번째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발목 관절염의 대부분이 젊은 층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외상 후에 또 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깎이고 그게 재생이 안 돼서 연골이 닳는다 라는 거는 퇴행성으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거고요. 발목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외상 후 관절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20대 때 다치면 그 외상으로 인해서 충격이 계속 쌓이면 40, 50대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 50대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바치는 기둥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40, 50대가 일을 해줘야 나라가 돌아가고 나라가 돈을 버는데 이 40, 50대에 발목 관절염이 발생을 해서 일을 못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무릎 관절염보다 훨씬 큰 겁니다. 무릎 관절염은 지금 수술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60대 후반에서 70대예요. 뭐 이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액티브하게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 관절염이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돈을 못 벌고 사회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이러한 분들이 문제가 돼서 움직이질 못해서 사회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발목 관절염을 좀 잘 치료해야겠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논문인데요. Etiology of Ankle Osteoarthritis라고 하는 거는 발목 관절염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외상 후에 발생하는 게 70%, 퇴행성 관절염은 한 10% 정도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료 현장에서 체험을 해보면 퇴행성 관절염이 한 40%, 외상 후 발목 관절염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외상 후 발목 관절염의 빈도가 많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발목 관절염이 굉장히 호발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발목 관절염이 왔다. 그럼 발목 관절염 그냥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발목 관절염의 최종 수술은 발목 관절을 고정해서 붙이거나 인공관절을 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수술은 좋아요. 결과가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다 만족하고 통증하고 걸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서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100세 인생을 지금 바라보는 이 시대에서 젊은 50대의 관절염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관절을 굳히거나 인공관절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절 주변 관절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계를 끼우는 거잖아요. 이 기계의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15년에서 20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50대에 외상 후 발목 관절염이 생겨서 발목 관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80대가 되면 이 주변 관절이 망가져서 주변 관절을 수술해야 될 수 있고요. 인공관절을 끼우게 되면 70대가 되면 이 인공관절이 망가져서 인공관절을 빼고 다른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빼고 재수술하는 게 간단하냐? 첫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결과도 안 좋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최종 수술은 정말로 내 인생에서 최종 수술이 돼야 돼요. 이 다음에 한 번 더 수술하면 그 결과가 안 좋고 한 뒤에도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수술을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발목 관절 보존 수술입니다.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은 내 발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관절을 붙이거나 아니면 인공관절을 끼우지 않고 발목 관절에 수술을 해서 연골이 닳아있는 발목 관절염이 있지만 통증 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인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게 되냐? 관절이 지금 연골이 없다고 아까 네가 얘기를 했으면서
아니 관절을 또 살릴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은 할 때 제한점이 있어요. 일단 연골이 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한 부분만 연골이 다 마모가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사진처럼 전체적으로 연골이 다 닳아 있으면 이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골이 남아 있는 발목 관절염에서 일찍 와야 된다는 거죠. 조기 진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가 늦으면 이 수술 못 해요. 그래서 발목 관절을 보존 수술이라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골이 마모된 발목 관절염에서 발목과 발의 모양을 교정해요. 그러니까 발목과 발의 모양을 바꿔서 남아있는 연골 부분으로 내 체중을 받치고 움직일 때의 마찰력이 남아있는 연골 부분에 집중이 되게 또는 그쪽으로 분산이 되게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이 이전에 연골이 다른 부분으로 주로 쓰고 있어서 통증이 있던 게 연골이 있는 부분으로 힘이 옮겨가니까 통증이 확 줄죠. 그래서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연골이 있어야 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1번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수술의 목적은 연골을 다시 재생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대 의학이 거의 다 모든 병을 많이 정복해 나오고 있지만 유일하게 정복 못하는 게 뭐냐면 노화예요. 우리 늙은 사람을 젊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 이거 피부 안 낫는 것도 무슨 주사를 맞으면 싹 낫고 어린애 피부로 바뀌고 그렇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적어도 40, 50대 이후에 연골이 다 다른 상태에서 나의 재생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저 연골을 젊은 사람의 연골로 바꿀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연골로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발목 관절 보존 수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수술의 대상은 부분적으로 연골이 닳아있는 발목 관절염이라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분이 그 발목 관절을 내가 지금 발목 관절염 환자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 혹시라도 본인의 발목 관절염이 연골이 완전히 다른 발목 관절염이면 이 수술은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을 언제 하냐, 그리고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수술인 내측을 늘리는 과상부 절골 수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측을 늘리는 과상부 절골 수술 말고 다른 발의 모양을 바꿀 때 다른 방식으로 바꿀 때에는 돔형, 이렇게 둥글게 돔 모양으로 치는 절골 수술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케이스도 한 케이스씩 제가 좀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언제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을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의 그 족부족관절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이쪽에 있는 글들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 그리고 영어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이나 또는 의사가 아닌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바꾸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단어로 좀 바꿨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의 대상, 발목 관절을 살리는 수술의 대상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다른 발목 관절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방법은 발목과 발의 모양을 바꿔서 남아있는 연골로 힘을 받게 해서 통증을 없애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남아있는 연골이 어디에 위치하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발과 발목의 모양을 어떻게 바꿀지가 정해질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목의 부분적으로 연골이 다른 발목 관절염을 저희가 형태를 나누고 그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 방법을 나누게 되는데, 그 형태의 기준이 되는 게 남아있는 연골 부위라고 그러니까 닳아있는 연골 부위 또는 남아있는 연골 부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닳아있는 연골 부위로 이제 나누는데요. 발목의
내측 부위만 달아있는 경우, 여기는 닳고 외측 부위는 남아있고요. 또는 외측 부위만 달아있고 내측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의 앞쪽이 달아있는 경우, 내측 부위에서 중에서도 이 천장 부위가 아니고 안쪽 복숭아뼈 부위가 달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발목의 후방 부위가 달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그 발목 관절 보존 수술, 발목과 발의 모양을 바꾸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연골이 다른 형태에 더해서 또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환자분의 원래 발 모양과 다리 모양이에요. 특히나 내가 O자다리냐 X자다리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발이 오목발이냐 평발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수술할까 의사가 머리를 싸매고 1시간, 2시간 생각한 다음에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경험이 많은 의사도 일단은 많지 않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구분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고 경험이 좀 많이 쌓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중에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확실한 게 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확실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술을 하면 다 낫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년간 저한테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목 관절염이 있어서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을 받은 환자를 중에서 1년 이상 출시가 된 환자분들을 쭉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앞쪽이 다른 환자는 한 명이고요. 이 환자는 수술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저희가 발목에 인공관절을 했습니다. 뒤쪽에 다른 환자는 2명이었고 2명 중에 1명은 성공했고 1명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이 다른 환자, 제가 아까 안쪽 복숭아뼈가 다른 환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환자가 29명, 빈도수가 제일 많았고 29명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발목의 외측이 다른 환자는 9명 중에 8명이 성공했고 내측이 다른 환자는 15명 중에 12명이 성공했습니다. 이게 여기를 보시면 제가 항상 발목관절염 환자한테서 발목관절 보존 수술을 할 때 환자분들에게 항상 설명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설명하냐면 이 수술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수술을 한다는 거는 의사가 어떤 수술을 한다는 거는 그 수술의 성공 확률이 95%예요. 왜 5%가 빠지냐면 수술을 하면 감염이 생기고 상처가 벌어지고 뭐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확률이 5%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이 수술만 잘 되면 당신은 분명히 낫습니다. 이런 걸 수술을 한다고요. 근데 발목관절 보존 수술은 그렇지 않아요. 이 수술을 한다고 해도 10명 중에 7명은 좋아지고 3명은 안 좋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아있는 연골의 위치 그리고 남아있는 연골의 질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달라서 그게 엑스레이 상에서 많이 남아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연골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골이 정상이 아니면 이 수술은 금방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이 수술이 갖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최종 수술을 받으면 나이가 80대, 90대에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차라리 이 발목관절 보존 수술을 해서 쭉 발목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단 10년, 15년이라도 이 수술을 통해서 저희가 쓰면 좋겠다. 실패하면 할 확률이 그리고 10명 중에 2~3명이다. 이거는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거든요. 그래도 사실 10명 중에 2~3명은 낮은 확률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제 경험에서 집중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00% 성공하는 관절염이 있다는 거예요. 제 손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 손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100% 성공하는 관절염은 뭐냐? 내측에 있는 복숭아뼈 주변에 발목 관절의 연골이 다른 형태는 우리가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을 하면 100%가 성공하더라.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말하자면 이 수술만큼은 제가 환자분한테 자신 있게 권하고 나이가 든 사람한테서 한다는 거예요. 70대건 80대건 살릴 수 있으면 살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측만 달았을 때가 어떤 거냐? 엑스레이가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발목 관절염이 있습니다.
발목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발목 관절이 안쪽 복숭아뼈 있고 위쪽 천장 부위가 있고 바깥쪽 복숭아뼈 부위가 있는데 안쪽 복숭아뼈 부위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공식도. 내측을 연장하는 과상부 절골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는 원인은 다리가 O자다리이면서 위쪽에 있는 발목 관절의 이쪽에 있는 부위가 발목 관절의 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천장이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천장이 기울어진 것과 O자다리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내측을 연장하는 과상부 절골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라는 게 이거는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이 내측을 연장하는 과상부 절골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니 넌 도대체 발목 관절에 이게 이제 발목 관절인데요. 발목 관절에 여기 안쪽 죄송합니다. 여기 안쪽 복숭아뼈예요. 여기 안쪽 복숭아뼈인데 안쪽 복숭아뼈 쪽에 있는 이 부위, 이 부위를 내측구라고 하거든요. 이 내측구에 연골이 달아있는 부분적인 발목 관절염에서는 내측을 연장하는 과상부 절골 수술하면 좋아진다는데 너 그거 근거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밝혀져 있다고. 그 원인이 발목을 구성하는 요 원위경골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얘가 이렇게 평행해야 되는데 지면과 평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이 있고 O자다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인공관절로 연구를 해봤어요. 인공관절을 끼고 환자들을 쭉 봤는데 이 인공관절을 낄 때 여기를 깎거든요. 그리고 이 인공관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인공관절이 사람 손으로 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90도로 깎이고 어떤 사람은 95도로 기울어져서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조사해 봤어요. 많은 케이스를 두고 조사를 해봤더니 야 이게 기울어서 깎이는 환자들한테 마치 내측 안쪽 복숭아뼈의 연골이 다른 환자들처럼 거골이 이렇게 쓱 움직이면서 연골이 닳고 여기가 붓는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인공관절이나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내측으로 기울어지는 게 원인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런 수술을 더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내측을 연장하는 과상부 절골 수술이라는 거는 뭐고 왜 그거를 하면 이 발목 관절이 내측으로 기울어진 걸 어떻게 교정하냐? 일단 내측을 연장하는 과상부 절골 수술이라는 거는 과상부는 안쪽 복숭아뼈랑 바깥쪽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복숭아뼈 위에서 절골, 뼈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꺾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꺾어요? 바깥쪽으로.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꺾어서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잖아요. 그럼 그 기울기가 역전되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역전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교정이 되면서 안쪽에 좁아져 있던 연골이 달아있던 이 부위에 힘이 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가 딱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리가 O자다리인 경우에는 발목의 내측으로 힘이 떨어진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다리가 X자다리인 거는 발목의 외측으로 힘이 떨어지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X자다리 거의 없어요. 거의 다 O자다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목의 내측 부위로 계속 힘을 받다 보니까 그게 30년, 40년 쌓이게 되면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O자다리를 교정해주는 수술을 하면 체중이 떨어지는 그 부위가 바깥쪽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과상부 절골 수술을 해서 이 O자다리를 교정하는 방향으로 잘라서 이동을 시켜주면 체중이 떨어지는 부위가 예전에 연골이 달아있던 이 내측에서 외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환자분이 그쪽을 안 쓰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수술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식도로 보여드리면 보세요.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꺾으면 체중이 이렇게 떨어지는 요게 요 노란색이 체중 떨어지는 선이거든요. 요렇게 꺾어 죄송합니다. 이 노란색이 체중 떨어지는 선이 아니라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안쪽으로 요렇게 꺾여져 있으면
체중이 이렇게 떨어지던 게 얘가 바깥쪽으로 가면서 체중이 좀 더 바깥쪽으로 체중 이동선이 더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많은 외측으로 저희가 체중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상부 절골 수술을 하면 저희가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저희가 연골이 남아있는 부분으로 쓸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 쪽의 연골이 다른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 쪽의 연골이 다른 부분에 힘이 안 가면서 바깥쪽으로 힘이 이동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오자다리인 환자분들은 발목의 안쪽에 저희가 체중 부하가 떨어지게 되고 이 오자다리를 교정을 하면 연골이 많은 발목의 바깥쪽으로 체중 부하선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꺾어주면 발목 관절의 기울기도 저희가 교정이 되고 오자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 거잖아요, 안쪽으로. 그래서 이 오자다리도 저희가 어느 정도 교정이 되면서 체중 부하선이 내측에서 외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수술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 수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의사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거고 사실 환자분들은 크게 궁금할 건 없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꺾는다고 했는데 꺾는다는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잘라서 요거 꺾는 거잖아요. 요 꺾는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뭐 한 10도, 20도 확 꺾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90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경골에 대해서, 위에 있는 요 경골선에 대해서, 위에 경골에 대한 중심축에 대해서 요 아래쪽에 있는 발목 관절면이 90도가 되게 한다. 요게 저희의 목표 값입니다. 그러면 왜 이거 많이 꺾으면 꺾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왜 90도까지만 딱 꺾어요? 한 95도, 100도 정도로 확 꺾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많이 꺾으면 꺾을수록 교정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건 맞지만 많이 꺾으면 꺾을수록 이 절골면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돼서 뼈가 안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꺾으면 우리가 골 이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으로만 꺾게 되면 안정성이 생겨서 뼈가 잘 붙고 골 이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이 간단해지고 안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꺾는 거는 최소한으로 꺾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골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경골만 절골을 하면 되냐 아니면 비골도 같이 절골을 해야 되냐. 저는 비골도 같이 절골합니다. 그래서 왜 김지범은 비골도 절골하냐.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 이제 많이 알아보신 분들이 이 경골만 꺾으면 안 되냐. 비골도 꺾으면, 비골은 꼭 잘라야 돼요.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경골만 꺾어도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비골을 같이 꺾습니다. 이유는, 생각을 해보세요. 요쪽에 이렇게 길게 뇌가 받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혼자만 꺾으면 얘가 잘 돌아가겠어요? 잘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부드럽고 안정적인 교정을 위해서는 비골도 같이 절골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꺾어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발목 관절의 이 너비, 안쪽 복숭아뼈에서부터 바깥쪽 복숭아뼈 사이에 있는 그 너비가 줄어들어요.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발목 관절이 움직일 때 힘들어지죠. 그래서 발목의 수술 후에 안정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발목의 폭을 유지하고 부드럽고 확실한 교정을 위해서 저는 비골도 같이 절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과상부 절골 수술을 하면 뒤꿈치도 절골을 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 요새 한 군데만 가지 않잖아요. 다른 데 다 가보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근데 제가 이제 뒤꿈치 수술한다고 하면 뒤꿈치는 왜 수술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 모식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저희가 이런 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상부 절골 수술을 해요. 그러면 위에서 바깥쪽으로 꺾기 때문에 뒤꿈치가 밖으로 확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이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체중이 떨어지는 선이 수술하기 전에는 종골의 중앙으로 잘 떨어졌는데 이 녹색이 종골입니다. 과상부 절골 수술을 하고 나니까 종골이 이 체중 부하선보다 완전히 외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발이 망가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절골을 해서 체중이 떨어지는 곳에 최대한 가깝게 뼈를 이동시켜주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비두면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비두면
발목 관절염이 악화가 되고 발목에 외측 통증이 발생한다라는 게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인공관절로 인한 인공관절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논문 쓴 거를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또 이 발목 관절의 내측 복숭아뼈 주변의 연골이 닳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후족부, 뒤꿈치가 경골이라는 뼈에 대해서 외측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 그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걸 낫겠다고 수술을 했는데, 그 안쪽에 연골이 자꾸만 다르니까 그거를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거를 유발하는 요인을 남기고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꿈치 뼈를 같이 절골을 해서 저는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내측을 연장하는 과상부 절골 수술은 발목의 안쪽 복숭아뼈 부위에 연골이 닳아있을 때 하고요. 성공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이 들었건 그 부위만 다른 발목 관절염에서는 저희가 과상부 절골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절골술의 위치는 발목 관절보다 경비인대보다 살짝 위에 부분에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고, 저는 바깥쪽에 요 비골도 같이 절골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꺾는 정도는 저희가 90도로 맞춰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도만 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술하는 방법 중에서 또 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저의 경험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 스승님한테 배운 건데, 요 밴딩을 미리 요 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얘를 완전히 치지 않고 반 정도만 친 다음에 이 플레이트가 미는 힘으로 고정을 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톱으로 뼈를 절단을 하지 않으니까 얘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또 나중에 붙을 때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 수술도 쉽고 수술 후에 잘 붙는다 라는 거를 좀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 의견을 좀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내측 복숭아뼈에 연골이 많이 다른 형태의 발목 관절염이죠. 그리고 이 관절염은 보시듯이 경골에 대해서 발목 관절이 내측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을 저희가 내측 연장하는 과상부 절골 수술을 시행을 했더니 내측 부위가 이렇게 관절 부위가 벌어지고 환자분도 통증 없이 잘 쓰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명 절골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목 관절이 부분적으로 닳아있는 발목 관절염이 있을 때 대부분 살릴 수 있는 거는 내측 복숭아뼈의 연골이 닳아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저희가 대부분 무릎의 내반, 옷자다리가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을 늘려주는 과상부 절골 수술을 하면 기울어진 발목도 교정하고 옷자다리도 교정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러한 관절염을 발생시키는 변형을 교정을 해서 환자분이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뼈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공적으로 해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뼈는 기울어져 있고 내측에 닳아 있는데 다리가 X자 다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측을 연장하는 과상부 절골 수술을 하면 그 X자 다리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발목 관절은 예전에 우리가 내측을 연장하는 과상부 절골 수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뼈의 모양을 바꾸는 방향으로 돌리는데, 이 X자 다리를 교정하는 방향으로 얘를 좀 너무 밖으로 빠지지 않게, 또는 얘를 최대한 내측으로 붙이면 좋겠다, X자를 교정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돔형 절골술입니다. 그래서 돔형 절골술은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치게 되면 저희가 돌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외측 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아까 수술보다. 그리고 안 붙을 가능성이 아까 수술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게 좋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X자 다리가 있으면서 발목 관절이 안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의 관절염은 이러한 돔형 절골술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기 전에 내측의 연골이 다른 부위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관절의 연골 부위가 벌어지면서 엑스레이로도 회복이 확인이 되고 실제로 환자도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돔형절골 수술은 이렇게 합니다. 발목의 앞쪽으로 들어가서요. 돔형으로 먼저 이 절골 수술을 할 부위를 확인을 하고 쭉 저희가 쏘로 여기를 깎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조이스틱 같은 이 스틱을 박아 놓고 얘를 이용을 해서 돌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양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임시 고정을 하고 철판과 나사로 고정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도명 절골 수술을 해서 발목 관절이 기울어져 있으면서 내측에 닿았던 환자를 성공적으로 발목 내측에 연골이 달아있는 부위가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통증도 줄고 환자분의 일상생활도 회복이 되었던 좋은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목 관절염의 보존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목 관절염의 보존 수술은 발목 관절에 연골이 남아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목 관절염의 최종 수술인 남아있을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률은 10명 중에 대부분 7, 8명은 좋아지고 2, 3명은 안 좋아져서 나중에 최종 수술을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발목 관절염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호발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러한 최종 수술인 발목 관절을 붙이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이고요. 제가 아까 70%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지만 100% 성공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발목의 내측 복숭아뼈 부위만 연골이 다른 형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발목 관절염은 내측을 연장하는 가상부 절골 수술을 하면 제가 의협의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학에.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저의 케이스에서는 열이면 열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형태의 발목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연골이 건강해야 이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이 성공하고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연골이 건강한 날은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적으로 다른 발목 관절염이 있다면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성공적인 발목 관절 보존 수술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강의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Q&A를 좀 받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상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약간 걸을 때 가끔씩 뼈 소리가 나는 느낌인데 괜찮은 걸까요? 이거는 걸을 때 뼈 소리가 난다. 이게 좀 애매한데요. 뚝뚝거리고 툭툭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통증이 동반되지 않은 소리는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뼈가 부딪히는 느낌이 나서 아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골이 닳아서 관절에 염증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병원에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현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싶어서 질문을 남기셨대요. 사무직에서 일하다 보니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원장님 목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 하고 어떤 스트레칭은 안 좋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목이 좀 불편해요. 그리고 수술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 부위가 굉장히 좀 뻐근하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뭐 스트레칭을 하냐? 저도 뭐 주물러주고 뭐 이런 것들은 하는데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 목 디스크고 목이 불편한 것들이 다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내 머리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힘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아래로 내리지 않도록 목베개라든지 아니면 목 아래쪽에 소프트 칼라라고 그래서 목을 이렇게 받쳐주는 가벼운 부드러운 재질의 보호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찹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걸 차서 목이 흔들리지 않게 한두 시간이라도 좀 잡아주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승현님은 그 보호대를 좀 하면 좋겠고요. 그 보호대의 이름은 소프트 칼라입니다. 부드러운 칼라라는 뜻이에요. 카밀 포리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발등을 밟고 넘어가는 상해를 당하고 리스프랑 수술을 하셨대요. 4개월째인데 보행이 어렵고 밖을 못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너무 아프신 거죠. 그리고 수술 후 비골신경 마비도 왔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뭐 이게 제가 저는 환자분들이 오면은 제가 내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이런 게 오신 이유가 뭔지를 봐야 돼요. 수술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나는 아프고 못 걷고 있다면 일단 지금은 재활을 좀 잘 해보면서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깔창도 맞춰보고 보호대도 하고 약도 잘 써보고 재활 운동도 하면서 저희가 좀 지켜보고요. 2달에서 3달 정도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저희가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술이 잘못돼서 저희가 재수술을 한다기보다는요. 이렇게 발이 많이 부서지게 되면 한 번의 수술로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뭐가 부족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는 너무 망가진 부분은 더 강력한 수술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환자분이 잘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날 함께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골괴사가 있고 후방 십자인대가 부어 있다. 근데 가끔씩 지금은 무릎만 뻑뻑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안 아픈 무릎보다 뒤로 굽혀지는 각도는 좀 나오지 않는다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후방 십자인대가 좀 부어 있으면서 뒤에 쪽이 좀 아프면 당연히 무릎을 굽히는 게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고 내가 그때까지 무릎을 굽히는 게 제한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꼭 이걸 나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자분이 병이 있잖아요. 골괴사라는 병도 있고 후방 십자인대가 부어 있다는 병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무릎이 건강하지 않다는 건데 무릎이 건강하지 않은데 환자분이 건강한 무릎처럼 다 움직이고 다 쓰면 당연히 아플 가능성이 많겠죠. 하지만 지금 좀 움직임에 좀 제한이 있지만 내가 통증이 없다면 그 제한이 있는 상태로 쭉 쓰면 통증이 없고 평생 문제가 없이 잘 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냥 이대로 별다른 문제 없이 쭉 쓰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고 운동을 못한다. 그럼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죠. MRI 찍어보고 문제 있으면 관절경으로 후방 십자인대 부어있는 부분 긁어내고 골괴사는 그 부위를 봐서 필요하면 그쪽에 있는 골괴사 부위를 긁어내고 우리가 뼈를 이식하는 이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전가요? 54세 여자 환자인데요. 오중족골 골절 비수술 치료 5주 차로 원장님이 걸어도 된다고 해서 걸어보면 정상으로 걷기가 안 되고 절뚝거린다. 이거는 완전히 제가 하는 진료인데 제가 오중족골 골절을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하고 4주는 기부스를 하고 걷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4주 후부터 저는 다 디디고 걸으라고 그러니까 보호대하고 이제 디디고 걷게 하거든요. 근데 기부스를 하고 처음엔 걸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첫 4주에 목발 짚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첫 주는 무조건 절뚝이게 돼 있습니다. 20대 남자가 아니고서는 무조건 절뚝이게 돼 있어요. 절뚝여도 계속 디디고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안 디디고 못 걸었는데 그 다음 일주일 내가 디디자마자 바로 난 걸을 수 있다? 그건 너무 본인에 대한 믿음이 크신 거죠. 하지만 절뚝여도 좋으니까 계속 발을 디디고 걷는 연습을 하면 저희가 원래 걸었기 때문에 1, 2주 내에 대부분 다 걷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되셨잖아요. 일주일 정도만 더 노력하시면 폭포수님 분명히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걷는 거 연습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쪽에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 답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발목 관절염은 지금 사회적으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질환으로 취급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사들이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좀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목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엑스레이를 꼭 찍어봐서 내가 부분적으로 다른 발목 관절염이 있다면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족부 족관절 전문 의사를 찾아가셔서 내가 발목 관절의 보존 수술, 발목 관절을 살리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 수술을 적극적으로 빨리 받는 게 오랜 기간 내 발목으로 잘 걷고 잘 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